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낯선 땅을 밟았던 한 여성의 여정입니다. 태어난 나라를 후진국이라 비웃던 그녀가 1년 뒤에는 왜 눈물을 흘리며 그곳을 떠나야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리디아는 25년간 프랑스에서 살아온 한국계 입양아입니다. 한국은 그녀에게 그저 여권에 적힌 국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방문한 1년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던 그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타국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하실까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간 리디아의 영혼을 울린 감동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디아 브레몽입니다. 25살의 프랑스 여성이지만 실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돌이체 되기도 전에 프랑스로 입양되어 파리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죠. 양부모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셨고 어머니는 작은 화방을 운영하셨어요. 두 분 모두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동양적인 제 외모는 프랑스 아이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고 종종 네가 어디서 왔는지 묻는 질문을 받곤 했죠. 그럴 때마다 나는 프랑스 사람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정작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은 그 말이 거짓말 같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10대 시절에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더 커졌어요.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아시아 문화를 배울 때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고 누군가 한국 얘기를 할 때면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동양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어요. 우연히 들어간 한국 문화 수업에서 한글과 한국 역사를 배우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꾸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게 내 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곳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그저 책이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뿐이었으니까요. 21살이 되던 해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의 한 대학교였죠. 친구들은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문화체험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내 진짜 부모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미한 희망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밟은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의외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저는 이곳을 선진국인 프랑스와 비교하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높은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낯선 간판들과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이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도착해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좁았고 같은 방을 쓰게 된 한국인 룸메이트는 영어도 잘하지 못했어요. 첫날부터 문화적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룸메이트는 친절하게 학교 구내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지만 그곳에서 본 음식들은 제게 너무 낯설었어요.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처음 보는 재료들이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김치를 한 조각 먹어봤지만 그 맵고 신맛에 놀라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첫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의 말씀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고 길을 걷다 보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의 음식 냄새, 빠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대화 소리. 모든 것이 저를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기숙사 인터넷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행정실에 문의했더니 시스템 점검이라며 내일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프랑스였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해결되었을 텐데 이런 불편함에 역시 한국은 후진국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프랑스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겉으로는 현대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직 많이 불편해. 인터넷도 자주 끊기고 영어도 잘 안 통하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졌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이 낯선 땅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이 나라가 결국 제 영혼의 고향이 될 줄은요. 두 번째 달이 시작됐을 무렵 문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배우는 날이었어요. 교수님께서 김치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미국인 학생이 한국 음식은 위생적으로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도 덧붙여 말했죠. 프랑스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잘 먹지 않아요. 여기 포장마차 같은 곳은 위생이 걱정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교실 안에 한국 학생들이 모두 조용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불쾌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요즘은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한국인 여학생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디아 씨, 우리나라 음식을 그렇게 평가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당신이 한국 사람인데? 그 말에 저는 황당했어요. 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태어난 곳이 여기라고 해서 제가 한국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학생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지? 프랑스인? 한국인? 아니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그 일 이후로 수업에서도 기숙사에서도 더 외로워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저를 교환학생으로만 대했고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저를 한국계라고 생각하며 거리감을 두었죠. 양쪽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프랑스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밤마다 양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여기서 1년을 어떻게 버티냐고 투덜거렸죠. 학교 생활도 일상생활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늘 긴장했어요. 제 얼굴은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못하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거든요. 한 번은 버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길을 물으셨는데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자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우리말도 못하나? 하시던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동양사 수업에서 조별 과제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요. 한국인 남학생 민재와 같은 조가 되었어요. 민재는 4학년 선배로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첫 조모임에서 민재는 영어로 천천히 말하며 제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그의 친절이 어색했습니다. 이게 진짜 호의일까? 아니면 그냥 외국인이라서 동정하는 걸까? 의심이 들었지만 민재는 꾸준히 제게 도움을 주었어요. 학교 도서관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식당 추천, 대중교통 이용 방법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한국어로 된 자료를 찾아야 했을 때 민재가 밤늦게까지 함께 번역해 준 일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인들이 정말 정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민재와 거리를 두었어요. 그의 친절을 받아들이면 뭔가 빚진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 나라에 정 붙이지 말자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종종 민재의 제안을 거절하곤 했습니다. 주말에 경복궁 구경 갈래요? 아니요, 과제해야 해요. 한국 전통 음식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같이 갈까요? 다음에요. 오늘은 피곤해서. 그렇게 계속 그를 밀어냈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숙사 앞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저에게 민재가 다가왔어요. 리디아 씨, 괜찮아요? 그날따라 유난히 외로움이 심했던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는 아시아인이라고 불리고 여기서는 프랑스인이라고 불려요. 근데 저는 정말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꼭 한 곳에만 속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민재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입양된 이야기, 프랑스에서의 생활,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진짜 이유까지. 민재는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마지막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할머니 댁에 갈 건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할머니께서는 시골에 사시는데 정말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네, 가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주말이 되자 민재는 약속대로 제가 있는 기숙사로 찾아왔습니다. 간단한 짐만 챙겨 민재의 오래된 차에 올랐어요. 할머니는 충청도 시골에 사세요.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푸른 논과 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산이에요. 민재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니 웅장한 산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도 산이 많지만 이렇게 푸른 산은 처음 봐요. 제 말에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도 산과 깊은 관련이 있죠.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니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한옥이 나타났어요. 할머니. 민재가 소리치자 화단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으신 것 같은데도 허리는 꼿꼿하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이구, 이쁜 아가씨를 데려왔구나. 민재가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저를 소개하자 할머니는 제 두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쩜 우리 외손녀랑 똑같이 생겼네. 우리 은지가 살아있었으면 너랑 비슷한 나이였을 텐데. 민재가 당황한 듯 할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이 묘하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정말 작은 한옥이었어요. 방 3개와 부엌 그리고 마당이 전부였지만 어딘가 정감 있고 포근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뒤뜰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저기가 장독대예요. 민재가 가리킨 곳에는 여러 개의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기서 김치, 된장, 간장 같은 것들을 발효시켜요. 할머니는 저희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온돌이라고 해서 바닥 아래로 열이 지나가는 난방 시스템이에요. 민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셔서 차를 준비하셨어요. 보리차예요. 한국 사람들이 물 대신 자주 마시는 차입니다. 처음 맛보는 보리차는 구수하고 진한 맛이 났어요.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기 시작하셨어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과 된장찌개, 갓 지은 밥. 정말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하자 할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저기 접시 좀 가져다 줄래? 함께 밥상을 차리면서 할머니는 계속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서 자랐다고?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프랑스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타국에서 자란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외국에서 살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 외로움을 이해해 주신 분은 할머니가 처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는 계속 제게 이것저것 권하셨어요. 이건 우리 텃밭에서 난 무로 담근 김치야. 한번 먹어봐.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보았지만 점점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구수하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오셨어요. 우리 민재가 어렸을 때 사진이야. 사진 속 어린 민재는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한 여자아이의 사진이 나왔어요. 이 아이가 아까 말씀하신. 제가 물으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은지야.
민재 사촌인데 5살 때 병으로 하늘나라로 갔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와 제가 닮아 있었거든요. 까만 눈동자와 작은 코, 동그란 얼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은지가 너를 보내준 것 같구나.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할머니는 제게 방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손님한테 제일 좋은 방을 내어줘. 방은 정말 소박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두꺼운 이불과 베개가 깔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던가. 할머니의 따뜻함, 민재의 친절, 이 소박한 집의 포근함. 이런 것들이 진짜 한국이 아닐까?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할머니 댁에서의 주말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갔습니다. 일요일 아침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건 우리나라 전통 아침이야. 밥에 된장국, 김, 반찬 몇 가지. 프랑스에서는 아침으로 빵과 커피를 간단히 먹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푸짐한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각보다 속이 편안했어요. 특히 된장국은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할머니는 저를 텃밭으로 데려가셨어요. 우리 같이 상추 좀 따자. 할머니를 따라 무릎을 꿇고 앉아 상추를 따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흙냄새, 채소의 향, 새들의 지저김. 모든 것이 새롭지만 동시에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제게 여러 채소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쑥갓이고 저건 깻잎이야. 한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채소지. 채소를 따면서 할머니는 문득 제게 물으셨어요. 프랑스에서 혹시 외롭진 않았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사실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고 친구들도 많았지만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거든요. 가끔. 그랬어요.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뿌리를 그리워하는 법이야. 나무도 뿌리가 있어야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 뿌리를 부정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제 마음속 허전함의 원인이었을까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 왔으니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너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길 바란다. 그 말씀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아침에 딴 채소로 쌈을 싸먹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밥 위에 고기 올리고 상추에 쌈장 바르고 이렇게 싸서 한 입에 쏙.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해보니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구수한 쌈장 그리고 맛있는 고기가 어우러지는 맛이 정말 좋았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제 말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음식이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자연의 맛을 살리는 게 핵심이란다. 식사 후 민재는 마을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곳곳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오래된 정자, 조그만 사당, 돌담길. 민재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정자는 조선시대 때 지어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의논하던 곳이죠.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니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논과 밭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한옥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멀리 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맑은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이런 풍경은 프랑스에서 볼 수 없어요. 제 말에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자연은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정겨워요. 그게 우리의 매력이죠. 언덕에 앉아 잠시 풍경을 감상하다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사이인데.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혈연이나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 사이의 특별한 감정이죠. 리디아 씨가 비록 외국에서 자랐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이라.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묘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대하는 방식, 민재가 도움을 주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정의 표현이었던 거죠. 프랑스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모두가 자신의 공간과 경계를 중요시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더 낮게 느껴졌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민재와 함께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많이 돌아다녔니? 목마를 텐데 식혜 한 잔 마시렴. 할머니가 내어주신 식혜는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음료였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식혜라고 우리나라 전통 음료야. 쌀과 엿기름으로 만든단다. 저녁 무렵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쉬워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다음에 또 와야 해. 할미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리고는 작은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서 주셨습니다. 이건 직접 담근 김치와 장아찌야. 먹을 때마다 할미 생각하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어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고향을 떠나는 듯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할머니 댁을 돌아봤어요. 작은 한옥, 감나무, 장독대. 이틀 전만 해도 낯설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그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고 그 모습이 자꾸만 제 눈에 맴돌았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정말 감사했다고.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또 오겠다고 하세요. 할머니는 그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왠지 모르게 그 약속이 지켜질 것만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전과 달리 느껴졌어요.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이 나라가 내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적어도 이제는 이곳을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민재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 혹시 시간 있으세요? 한국어 좀 가르쳐 주실래요? 할머니 댁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길거리의 음식 냄새가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민재와 만나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부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민재가 참을성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 구경을 좀 해볼까요?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호기심에 저는 바로 수락했어요. 토요일 아침 민재는 저를 데리고 먼저 광화문 광장으로 갔습니다. 웅장한 경복궁 앞에 서서 민재는 조선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 궁은 조선 왕조의 첫 번째 왕이 지은 궁궐이에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궁궐 안으로 들어가니 화려한 단청과 정교한 목조 건축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이런 건축물은 프랑스에서 볼 수 없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제 말에 민재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해요. 창문 위치도 바람길을 고려해서 만들고 기둥과 지붕의 곡선도 모두 의미가 있죠. 경복궁을 구경한 후 민재는 저를 근처의 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는 제가 상상한 것과 달랐어요. 완전히 디지털화된 주문 시스템이 있었고 로봇이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전통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나라죠. 민재의 말이 진심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강남 지역을 구경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화려한 쇼핑몰, 세련된 사람들.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여기가 바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중심지예요. 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었죠. 민재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했다니. 민재는 제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이 휴대폰도 한국 기업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 디지털 인프라가 매우 발달했어요. 지하철에서도 산속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죠.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기숙사에서 인터넷이 끊겼던 일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 보고 한국을 후진국이라 단정지었던 거죠. 저녁에는 민재가 한강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젊은이들. 활기찬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쉼터예요. 도심 속에서도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죠. 해가 지고 강물에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솔직한 제 고백에 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그렇게 느껴요.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면모를 가진 나라니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 날 민재는 저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광장시장은 활기차고 다양한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의 외침, 음식을 만드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도 이곳에서는 정을 나누죠. 민재의 말에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상인들은 손님에게 맛보기를 권하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모든 곳에서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시장에서 빈대떡과 호떡을 맛보았어요. 전에는 위생이 걱정되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음식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맛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제 반응에 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죠. 주말 동안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 민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민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것이 많아요. 다음에는 부산이나 제주도도 가봐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봤던가. 단지 프랑스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나라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특히 제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 그런 편견을 가졌다는 사실이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인터넷으로는 한국의 현대 문화와 기술 발전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였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발전 과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한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것,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것,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끄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은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함이 얼마나 큰 편견을 만들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단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특별한 나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함 속에서 제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었어요. 민재의 도움으로 대학 내 한국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자모음부터 배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외국인에게는 생소한 글자였지만 배울수록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가 배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재의 설명에 놀랐어요. 정말 놀라운 문자예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문자 체계라고 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실용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유코는 한국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있어라고 말했고, 미국에서 온 마이클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정말 인상적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디아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처음으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민재가 저를 대학교 축제에 초대했습니다. 캠퍼스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어요.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부스, 음식 판매대, 작은 무대 공연. 모든 것이 활기차고 즐거웠습니다. 한국의 대학 축제는 정말 특별해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고 즐기는 문화 행사죠. 민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동아리 공연이었습니다. 특히 전통음악 동아리의 사물놀이 공연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북, 장구, 징, 꽹과리의 리듬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소리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통음악이에요. 공동체의 화합과 기쁨을 표현하는 음악이죠. 민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음악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민재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들은 모두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고? 와, 정말 멋있다. 한국 음식은 어때? 뭐가 제일 맛있어? 한국어 배우기 어렵지 않아? 질문 세례에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모두들 응원해 주었어요. 와, 한국어 정말 잘한다. 그날 밤 민재의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였어요. 개인 방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매력에 빠졌습니다. 민재가 한국 가요를 부르자 모두가 함께 박수치며 환호했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프랑스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노래방 후에는 포장마차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어묵. 처음에는 꺼려했던 길거리 음식들이 이제는 정말 맛있게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먹고 놀아요? 제 질문에 민재의 친구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정말 열심히 놀아. 그게 한국인의 에너지야. 그날의 경험은 제게 한국 젊은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어요. 그들의 열정, 에너지,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조금은 개인주의적이고 냉소적인 면이 있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더 집단적이고 열정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친구들에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민재의 답장이 곧 왔어요. 다들 리디아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다음에 또 같이 놀아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소속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 외국인이나 교환학생이 아니라 그냥 리디아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인간적 연결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언어가 서툴러도 배경이 달라도 진심으로 다가가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학기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처음에는 낯설었던 맛들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대학 근처의 작은 식당들을 탐방하면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민재의 도움으로 한국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민재의 어머니께서 저를 초대해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치는 우리 민족의 혼이야. 이렇게 숙성된 김치에 돼지고기를 넣고 고추장, 된장을 조금 더하면 민재 어머니의 손놀림을 따라하면서 저는 한국 음식에 담긴 정성과 철학을 배웠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민재 어머니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친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은 없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사실 한국에 온 후로 그 생각이 자주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로 저는 입양 서류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태어난 병원, 입양 날짜, 그리고 몇 안 되는 정보들. 이것이 제 뿌리를 찾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한편 대학에서는 한국 전통 문화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의 도자기, 한복, 건축, 그리고 예술. 모든 것에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복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어요. 교수님의 도움으로 직접 한복을 입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피에 흐르는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자연스러운 곡선, 여유로운 품, 화려하지만 절제된 색상. 모두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표현하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했어요. 프랑스 문화가 세련미와 예술성을 강조한다면 한국 문화는 자연과의 조화와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기 중반 대학에서 유학생 문화교류 행사가 열렸어요. 각국 유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문화를 소개하기로 했지만 준비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프랑스 문화만 아는 게 아니야. 이제는 한국 문화도 조금씩 알게 되었잖아. 그래서 저는 두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은 언뜻 보기에 매우 다른 나라 같지만 사실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두 나라 모두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음식 문화가 발달했으며 예술과 미를 중시하죠. 제 발표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프랑스와 한국의 음식 문화 비교 부분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한국인 학생이 다가와 말했어요. 리디아 씨는 정말 특별해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가진 특별함은 바로 두 문화 사이에 서 있다는 점이었어요. 더 이상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저만의 강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민재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그는 단순히 한국을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며 우정을 쌓았어요. 특히 민재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제 서툰 발음을 교정해주고 어려운 표현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 번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리디아 씨가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그 순간 저는 민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깊은 우정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소중한 감정이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이제 저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도 익숙해졌고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기본적인 대화는 자막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순간이 제 정체성의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마지막 3개월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부모님을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민재와 그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입양기관을 방문했습니다. 25년 전의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담당자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어요. 브레몽 씨의 입양 기록을 확인해보니 1998년 5월 1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셨네요. 그리고 3개월 후 프랑스 가정으로 입양되셨어요. 제 출생에 관한 정보를 듣는 것은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날짜, 그 장소. 그곳에서 제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렸어요. 혹시 제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도 있나요? 담당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당시 기록에는 어머니의 이름만 있고 다른 정보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결국 만날 수 없다니.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혹시 제 어머니께 메시지라도 남길 수 있을까요?
언젠가 찾아오실지도 모르잖아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편지를 남기시면 보관해 두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당신의 딸 리디아입니다. 프랑스에서 행복하게 자랐고 지금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게 생명을 주시고 좋은 가정을 찾아주셨으니까요.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다음 날 민재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사찰이었어요. 여기는 내가 마음이 복잡할 때 자주 오는 곳이에요. 조용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고즈넉한 절마당에 앉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실망감, 궁금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 사실 어머니를 못 만난 건 정말 아쉽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제가 찾은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제 말에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리디아 씨는 한국에서 뿌리만 찾은 게 아니라 새로운 가지도 키웠어요. 그게 더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친부모님을 못 만난 것은 아쉽지만 그것이 제 한국에서의 경험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민재와 그의 가족, 할머니, 그리고 만났던 모든 한국인들이 제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의 가족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민재의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재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리디아, 우리가 너의 한국 가족이 되어줄까? 물론 프랑스에 진짜 부모님이 계시지만 한국에 올 때마다 이곳이 내 두 번째 집이 되면 어떨까?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민재의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네가 온 첫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단다.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그 따뜻한 포옹 속에서 저는 마침내 제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정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재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가족 여행도 떠났어요. 한국의 명소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설악산의 웅장함, 경주의 역사적 유적,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환경. 모든 것이 새롭고 경이로웠어요. 어느 날 민재의 어머니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은으로 만든 놀이개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주신 거야. 대대로 딸에게 물려주는 갑오인데 이제 네가 가졌으면 해. 그 말씀에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상징이었거든요. 놀이개를 받은 날 밤 저는 프랑스에 있는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민재라는 친구와 그의 가족이 저를 너무 잘해주시는데. 이야기를 들으신 양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도 네가 그곳에서 행복하길 바랐어. 양부모님의 따뜻한 응원에 저는 더욱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두 문화를 모두 품을 수 있는 것은 양부모님의 넓은 마음 덕분이었으니까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시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져서 떠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민재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미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재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재 씨, 저 곧 프랑스로 돌아가야 해요. 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죠. 우리는 계속 연락할 수 있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의 긍정적인 태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네, 맞아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동양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했고, 민재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언젠가 프랑스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비록 당장은 헤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주, 저는 할머니 댁을 다시 찾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아가가 왔구나. 많이 컸네. 정말로 제가 한국에 온 지 몇 개월 만에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외적으로는 그대로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제게 작은 보자기를 건네셨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담근 장아찌야. 프랑스에 가서도 가끔 먹으면서 할미 생각하렴. 그 말씀에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속 편견의 벽이 무너졌고 대신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 양부모님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리디야,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많이 성장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의 추억, 민재와의 우정,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제 방에 들어서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제 방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니, 달라진 건 제 방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세계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제 시각을 넓혀주었어요. 다음 날 대학교에 돌아가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변화에 놀랐어요. 리디야, 너 정말 달라 보여. 한국에서 뭐 했길래 이렇게 밝아졌어? 제 친구 소피는 특히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한국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였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소피의 말에 저는 기쁘게 웃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사람들은 정이 많고 도시는 활기차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야. 제 열정적인 설명에 소피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동양학을 전공으로 바꾸고 한국어 수업도 계속 들었어요. 이제는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우고 싶었거든요. 교수님들도 제 열정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리디야, 너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학생이야. 그것이 큰 강점이 될 거야. 방학 때는 한국문화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제 능력이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프랑스인들에게 소개하는 행사에서 통역을 맡기도 하고 한국 요리교실에서 보조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런 활동을 통해 저는 제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민재와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화상통화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공부하기도 했어요. 민재는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어 실력을 더 키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거리를 넘어 더욱 깊어졌어요. 리디아 씨, 언젠가 꼭 프랑스에 갈게요. 그때 파리 구경시켜주세요. 민재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2학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교류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 그리고 미래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 논문은 제 교수님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덕분에 한국학연구소의 인턴십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인턴십 중에 저는 한국 요리를 프랑스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식의 건강함과 다양성은 프랑스인들에게도 매력적일 거예요. 연구소 측에서도 제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작은 한식 시연회를 열게 되었어요.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 한국의 대표 음식을 프랑스인의 입맛에 맞게 약간 조정해 소개했습니다. 시연회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참가자들은 한국 음식의 새로운 맛과 건강한 재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프랑스에도 치즈처럼 발효식품이 있지만 김치는 완전히 다른 맛이네요. 흥미롭습니다. 한 참가자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시연회의 성공으로 저는 한불 요리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정식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요리학교와 연계하여 프랑스 요리사들에게 한식을 가르치고 반대로 한국 요리사들에게 프랑스 요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제 두 가지 문화적 배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어요. 한편 민재도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가 프랑스 대학원 교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내년에 파리에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리디아 씨, 내년에 만날 수 있겠네요. 너무 기대돼요.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제가 파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게요. 민재가 파리에 오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1년 만에 재회, 그것도 제 고향인 파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를 맞이할지, 어디를 먼저 보여줄지 계획하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양부모님께도 민재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정말 좋은 친구 같구나. 우리도 만나보고 싶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민재가 파리에 도착한 날, 저는 샤를 드골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긴 비행 끝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민재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리디아 씨, 드디어 만났네요. 그 순간 한국에서의 모든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민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첫날, 저는 민재를 저희 집으로 초대했어요. 양부모님은 민재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민재군, 리디아가 너에 대해 정말 많이 이야기했단다. 우리 딸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 아버지의 말씀에 민재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리디아 씨가 저희 문화를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프랑스 가정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코코뱅, 라따뚜이, 그리고 크렘 브듈레. 민재는 처음 맛보는 프랑스 음식에 감탄했어요. 와,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 음식과는 또 다른 맛이네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부모님도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언젠가 우리도 한국에 가보고 싶구나. 리디아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라면 분명 특별한 곳일 테니. 다음 날부터 저는 민재에게 파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도 가보고 현지인들만 아는 작은 카페나 골목길도 소개했습니다. 민재는 모든 것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반응했어요.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느낌이에요. 특히 민재는 파리의 미술관들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보며 오르세에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그는 진정한 예술의 도시 파리를 경험했어요. 한국에도 훌륭한 예술이 있지만 서양 미술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민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각 문화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죠. 주말에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소풍을 갔어요. 화려한 궁전과 정원을 거닐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리디아 씨, 프랑스로 돌아온 후 어떤가요? 한국이 그립진 않나요? 민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물론 그리워요. 특히 할머니와 당신 가족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두 나라 모두 제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이제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민재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게 리디아 씨의 특별함이에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니까요. 그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섰다는 것을 느꼈어요. 베르사유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파리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제게 고백했어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리디아 씨에게 끌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교환학생이라 곧 떠날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죠.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민재 씨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는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프랑스의 낭만과 한국의 정, 두 가지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예요. 민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민재의 파리 생활은 6개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여행하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재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 했고 저는 한불 문화교류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의 꿈은 달랐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리디아 씨, 졸업 후에 한국에서 같이 일해보는 건 어때요? 요즘 한불 문화교류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의 제안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일한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겠지만 동시에 매력적인 기회이기도 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민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리디아 씨는 이미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건 정말 귀한 재능이에요. 게다가 한국어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분명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민재의 파리 생활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학업을 마치고 그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 취업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재는 졸업 후 서울에서 국제관계 분야의 일을 찾기로 했어요. 비록 1년간 다시 떨어져 있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명확한 미래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동안 서로 더 준비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민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진정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뿌리찾기가 아니라 제 미래를 위해서요. 민재가 떠나는 날 공항에서 우리는 긴 포옹을 나눴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한국에서. 민재의 약속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그때는 제가 진정한 한국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별은 슬프지만 희망찬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떠난 후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국문화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한국 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회사들과 문화기관들의 이력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불 문화교류의 다리가 되는 것. 양부모님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비록 멀리 있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내 가족이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저는 한국에서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불문화교류센터에서 취업 제안을 받은 거예요. 브레몽 씨의 이중 문화적 배경과 경험이 우리 센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으신가요?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즉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이제 정말 같이 한국에서 살 수 있겠네요.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졸업식 날 양부모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정말 국제적인 인재가 되었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양부모님 덕분에 저는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거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가족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모두 준비해 주셨고 아버지는 특별한 와인을 개봉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사둔 와인이란다. 네가 성인이 되면 함께 마시자고 생각했지. 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추억을 나누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돌아올게요. 그리고 두 분도 한국에 꼭 놀러 오세요. 제 말에 양부모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이지. 우리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라가 궁금하단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 그리고 두 가족의 사랑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재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이제 저는 관광객도 교환학생도 아닌 한국에서 살고 일하게 될 사람으로 이 땅을 밟았습니다. 어서 와요, 리디아 씨. 이제 정말 집에 온 거예요. 민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래, 이제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직장에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해야 했고 일상생활에서도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제는 이 모든 도전을 즐길 수 있었어요. 모든 어려움이 성장의 기회로 느껴졌으니까요. 한불문화교류센터에서의 일은 정말 제게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프랑스인들에게 알리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기획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맛으로 만나는 한불 교류전이었어요. 한국의 쌀과 프랑스의 밀, 한국의 장류와 프랑스의 치즈, 한국의 김치와 프랑스의 와인. 두 나라의 식재료와 요리법을 접목시킨 퓨전 요리 전시회였습니다. 이 행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몇몇 유명 셰프들도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교류는 정말 중요해요.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한 셰프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음식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민재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서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민재는 저에게 강원도의 산, 경상도의 바다, 전라도의 음식 등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현무암 해변, 오름, 그리고 푸른 바다. 제주도의 자연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 한국에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제 말에 민재는 미소 지었어요.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작지만 정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에서의 1년이 지나갈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민재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거죠. 한강변을 걷던 어느 저녁 민재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리디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네, 민재 씨. 제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의 다른 점이 서로를 더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우리의 약혼은 양가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민재의 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고 프랑스에 계신 양부모님도 화상통화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프랑스의 전통을 모두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식 패백과 프랑스식 결혼식 두 가지 문화를 모두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우리 결혼식이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민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결혼식 날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프랑스에서 오신 양부모님, 한국의 민재 가족,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미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불문화교류센터에서 일했고 민재는 국제관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우리 집은 자연스럽게 두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부엌에는 김치와 치즈가 함께 있었고 서재에는 한국 소설과 프랑스 문학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아침에는 바게트와 잼으로 프랑스식 아침을, 저녁에는 된장찌개와 밥으로 한국식 식사를 즐겼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의 산을 등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프랑스 영화를 보며 와인을 마시기도 했어요. 그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받았어요.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온 거죠. 브레몽 씨,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25년간 찾지 못했던 친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셨다니. 그것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만난 제 친어머니는 50대 중반의 단아한 여성이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김미선, 젊은 시절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리고 가난해서 네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어. 어머니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 기쁨, 슬픔,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분은 19살의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았고 홀로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네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 그날 저녁 민재와 함께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민재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잡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제 인생의 퍼즐이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민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리디아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니. 친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저는 조금씩 그분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입양된 후에도 항상 저를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매년 제 생일마다 떡을 해서 이웃과 나누며 제 건강을 기원하셨대요.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프랑스에서 자란 것에 대해 감사해 하셨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그게 내 유일한 위로였어. 저는 어머니에게 프랑스에서의 생활, 양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들으셨어요. 네가 결국 뿌리를 찾아 돌아왔구나. 친어머니를 민재의 가족과 할머니께 소개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같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은 법이지. 우리 리디아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할머니의 그 말씀에 친어머니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양부모님께도 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곧 이해해 주셨어요. 그분도 너의 어머니야. 우리는 네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기뻐할 뿐이란다. 양부모님의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세 쌍의 부모님을 가진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프랑스의 양부모님, 한국의 친어머니,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자 선물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불문화교류센터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거예요. 두 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처럼 어린 나이에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죠. 이 프로그램은 예상 이상의 반응을 얻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고 첫 해에 20명의 한국 학생들이 프랑스로, 20명의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으로 교환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을 가이드하면서 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성장시킬 거예요. 민재도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강연하고 서울 곳곳을 안내했어요.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예요. 하지만 동시에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죠. 민재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에 프랑스 학생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한 프랑스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문화를 가진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읽으며 제 자신의 여정이 생각났어요. 이 성공적인 프로그램 덕분에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불문화교류센터를 넘어서 더 넓은 범위의 문화교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교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 비전을 민재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는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항상 경이로운 일이지만 저희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두 문화, 두 세계의 사랑의 결실이니까요.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문화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민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임신 소식은 양가 가족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렸어요. 프랑스의 양부모님은 곧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하셨고 친어머니와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벌써부터 아기 옷을 손수 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증손주는 예쁜 한복도 입고 프랑스 옷도 입고 두 나라의 좋은 것을 다 누리겠구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제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어린 시절, 정체성에 대한 혼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편견, 그리고 점차 이 나라와 사랑에 빠지게 된 과정. 모든 것이 제가 지금의 저가 되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민재에게 말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씨가 더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출산을 앞두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고 양국 모두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였죠. 이제는 정말로 두 나라 모두가 제 고향이니까요. 법적 절차는 복잡했지만 마침내 저는 공식적으로도 두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 태윤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어요. 프랑스에서 오신 양부모님, 친어머니, 시부모님,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가 이 작은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태윤이의 이름은 민재와 제가 함께 지었어요. 한국 이름인 태윤과 프랑스 이름 루카를 함께 붙여 태윤 루카 김이라고 지었죠. 우리 아이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태윤이를 키우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모두 전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번갈아가며 사용했고 양국의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태윤이의 방에는 한국의 호랑이 인형과 프랑스의 어린 왕자 그림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필요 없이 두세 개를 모두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태윤이가 돌을 맞이했을 때 저희는 한국 전통 방식의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양부모님도 특별히 프랑스에서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어요. 태윤이가 돌잡이에서 연필을 집었을 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태윤이는 학자가 될 거야. 할머니의 기쁨에 찬 말씀에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의 행복한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꿈이었던 문화교류 플랫폼도 점차 현실이 되어갔어요. 한불문화교류센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브릿지, 컬처스 브리지 컬처즈라는 작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회사 설립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재와 가족들의 지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점차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 문화 워크숍, 언어 교육,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까지 모든 활동이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프로그램은 루츠 앤 윙스 루츠 앤드 윙즈였어요. 이 프로그램은 저처럼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를 모두 품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메시지가 프로그램의 핵심이었죠. 민재도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한국과 유럽 사이의 외교적,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일을 했어요. 때로는 그의 일과 제 일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함께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문화 외교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도 했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태윤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프랑스에서 6개월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윤이가 프랑스 문화와 언어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저희는 태윤이에게 프랑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 프랑스의 명소들을 다니면서 태윤이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양부모님은 태윤이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매일 함께 공원에 가고 책을 읽어주고 프랑스 전통 과자를 만들어주셨어요. 태윤이는 양조 부모님과 금세 친해졌고 프랑스어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습득했습니다.
태윤이는 정말 두 문화의 아이구나.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모두에서 편안해 보여.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저는 우연히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정체성에 관한 토크쇼였어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고 특히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방송 이후 저는 책을 써보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제 경험과 브릿지 컬처스를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재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내어 집필을 시작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특히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요. 1년의 집필 끝에 제 책 두세 개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동시에 출판되었고 예상외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과 자녀들, 그리고 해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저에게 말했어요. 저도 리디아 씨처럼 한국계 입양아예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이제 저도 제 뿌리를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태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윤이는 한국 학교에 적응하면서도 주말에는 프랑스 문화센터에서 프랑스어와 문화를 계속 배웠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두 언어를 구사했고 두 문화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한국인이자 프랑스인이에요. 그게 제일 좋아요. 태윤이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 가족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둘째 딸 소율이 태어났고 그녀 역시 태윤이처럼 두 문화 속에서 자라났어요. 브릿지 컬처스도 국제적인 문화교류 플랫폼으로 발전했고 민재는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쁘고 때로는 도전적이었지만 항상 풍요롭고 의미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때는 한국을 후진국이라 비웃던 저였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부정하려 했던 정체성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돌아온 나라가 아니라 처음으로 진짜 나라는 존재를 만나게 해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품을 제공해준 나라고요. 두 나라, 두 문화, 그리고 세 쌍의 부모님.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리디아 브레몬 김입니다.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 모두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이 제 가장 큰 자랑입니다. 제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두 문화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저처럼 정체성의 퍼즐을 찾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서 있는 그 경계선은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두세 개를 모두 품을 수 있는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아름다움이니까요.